555페이지 명신탁 약정의 유형, 유형이라는 건 종류라는 뜻이죠. 종류와 효력입니다. 이자간 명신탁, 이전형 명신탁이 있고요. 556페이지 3자간 명신탁, 중간 생략형 명신탁 또는 등기 명신탁이라고 하고요. 3번 위명 명신탁, 소위 계약 명신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신탁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간 명신탁. 이자간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3자간 명신탁이나 또는 계약 명신탁이 많이 출제되죠. 신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 수탁자가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죠. 갑, 을, 병이 있으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지만 등기가 무효잖아요. 효력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갑의 부동산을 을이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민법 시험에는 벌칙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중개실무에는 벌칙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3자간 명신탁, 등기 명신탁,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라고 하는데 3자간부터가 좀 복잡하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문제될 게 없는데 수탁자, 등기 명의인하고 수탁자하고 명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라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자간 명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매수인이 즉 신탁자죠. 이 사람이 신탁자. 신탁자가 수탁자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갑을병, 갑을병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경우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갑을병 중에서 을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이. 왜? 등기가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병이 말소해야 되고 말소 안 하면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병이 소유자라고요. 무효니까 등기가.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잖아요. 처음부터 무효인데 해지할 수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무효라고요. 그러나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줬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에 의해서 등기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냥 넘겨줬으면 등기를 합의를 해서 넘겨줬다면, 합의를 안 해주면 이제 이게 무효인 등기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서 병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다시 갑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명의로 등기를 격려하면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는 오직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위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지금 LH 직원들은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때까지 만연되어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직접거래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직접거래.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직접거래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 나무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찍어 돌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현업에서. 좋은 거 있으면 찍어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하는데, 명의는 개업공개사 등의 명의로는 하면 안 되죠. 애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거는 된다고요. A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옛날에, 지금도 제가 강동석 국토교통부 장관, 몇 회 때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분 청문회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 스폰서가 신탁자입니다. 신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신탁자가 돈을 대줬다고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아까 무효라고 했어요. 등기가 원래는. 아까 다만 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나 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해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악이면, 매도인이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알아요, 몰라요? 매도인이 젊은 여자분이 10억 가지고 왔는데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지는 못했을 텐데. 따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물으면 재수없다고 계약 안 할 가능성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이 다 선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걸 알면 다친다고 물을 필요도 없죠. 모르면 되잖아요. 그거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법을 조언을 잘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박수홍 씨도 여친한테 12억짜리 상암동 집을 명의를 넘겨줬다더라고요. 뭐 임신도 했다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29살 93년생이고 박수홍 씨는 52살이니까 23살밖에 차이 안 나요. 명의를 넘겨줬는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또 형님이 긁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뭐냐면 증여세 탈세했다 이렇게 나올 우려가 있다고. 이게 그냥 명의를 넘겨줬으면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럼 또 세금을, 만약에 박수홍 씨가 세금을 내주면 세금 내준 거까지도 또 승리한 걸로 되거든.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만약 혼인 신고를 했다면 6억까지는 그냥 줘도 되죠. 공시지가 12억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시세는 한 15억 넘겠죠. 오늘 아침에 이게 텔레비전에 이게 증여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부담부정이 이런 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팔고 나니까 또 받았다가 부모한테 받았다가 5년 안에 팔고 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억울하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팔기 전에 세금을 이거 5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미리 세무사 이런 걸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증여세 자동계산기, 상속세 자동계산기 다 있어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거기다가 계산해보고 물어봐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금은 묻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세법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다 다르더라고요. 잘 못 물어봐, 세법 선생님들한테는. 왜냐면 워낙 묻는 사람이 많으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그냥 자꾸 물으면 그래서 잘 묻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국세청에 전화해도 잘 안 받긴 하는데 그래도 받더라고요.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일단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자, 이 매수인이 이게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 오직 이자간 명의신탁 하나밖에 없어요. 이자간은 시험에 다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횡령죄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아까 이거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도 아니면서 뭐 자기도 부동산 횡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고 대법원 판례. 옛날에 이게 횡령죄 된다고 했다가 바뀌었어요. 판례가 안 되는 걸로. 2016년도에 바뀌었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건 옛날부터 횡령죄 안 됐어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는데 이게 남의 물건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물건 팔아먹은 거라고요.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해야 횡령죄죠.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어떤 분이 변호사한테 상담해놨더라고요. 처제 명의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가 땅을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답변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고소하면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선고형을 보면 징역은 없고 거의 벌금, 돈으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 기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고소해도 실익이 없고 또 처제가 돈 다 닦아 쓰고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수탁자라면 어떻게 돼? 빨리 팔면 되겠죠. 팔아도 형사처벌, 횡령죄 아니라고요. 횡령죄는 구속인데 이런 거 실명법 위반은 구속이 아니고 다 벌금이에요. 벌금. 횡령죄, 절도죄 이런 형사사건은 거의 구속이잖아요. 형사범죄는 재질이 무겁다고 보고 있는데 경제범죄는 거의 구속 안 된다고 이런 거. 실명법 위반은 구속 안 시키려고 돈을 금액을 높게 해놓은 거잖아요.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봐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금 MB 천암 도곡동 땅이 얼마 주고 샀냐면은 도곡동 땅을 20억 주고 MB 천암이 샀습니다. 근데 옛날에 결론 나온 게 이게 MB 천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돈은 아닌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탁자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걸 포스코 건설에 지금 포스코 더샵 그 주상복합이 매복역 일본 출구에 가면 있죠. 그게 263억에 팔았어요. 그래가 양도소득세 빼고도 200억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200억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신탁자가 있다면. 아니면 220억 떼줬으니까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언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그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558페이지. 벌칙은 했고요. 과징금, 맨 밑에 과징금을 보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였습니다. 무조건 30%가 아니고요.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이행강제금인데 과징금 부과받은 자가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0%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1차 이행강제금 받은 날부터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 5개 법이 있는데 요거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습니다. 민법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5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시험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 4개 법은 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0억 원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으면 10억. 명의 신탁자는 처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과징금이 30%니까 최대 3억 과징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합하면 최대 30% 또 3억 이행강제금 받을 수 있죠. 이행강제금. 그럼 얼마입니까? 6억, 8억이죠. 여기다가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1억 합하면 9억까지 뺏길 수 있어요. 구속은 안 되고 이렇게 돈으로 떼어야 된다고요. 남의 이름으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 김영삼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뺏겼다 이런 설이 있어요. 확인된 바는 없고요. 남의 이름으로 해놨다가 명신탁 해놨다가 그 수탁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다 팔아먹어버리면 유명한 사람들은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하기도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명의신탁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 현업 부동산에서. 왜 하냐면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잖아요. 취득세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던데 취득세 줄이려고 그랬다가 그 등기 명인이 팔아먹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세금 줄이려고 하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562페이지. 자, 우리 중개 실무에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입니다. 이번에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게 전월세 신고 대상이랍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실제 사용용도죠. 오피스텔이든 뭐든 실제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된다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럼 반전세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신고해야 된대요. 전세가 6천만 원이 넘든 월세가 30만 원이 넘든 하면은. 자,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데 주거용 건물이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고요. 앞에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공부상 용도라고 했죠. 주택, 상가, 세법은 사실상 용도입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563페이지. 외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동그라미 3번. 예외적으로 법인도 적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서울 SH공사, 그 다음에 4번에 중소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적용 안 되는 거는 대기업은 적용 안 되죠? 가령 뭐 시험에 대기업, 만약에 뭐 국민은행이 일단 대기업이라고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보고요. 대기업이 뭐 자본금 얼마 해야 되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주겠죠. 대기업인 국민은행 지점장 자연인 명의로 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돈을 법인에서 지급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죠.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대구에 쫓겨가가지고 대구에 제가 1년 살은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아파트를 얻어주더라고요. 그때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인가 얼마 그랬는데 엄청나게 옛날에 큰 돈이었어요. 6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니까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만 하면 돈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지금 HUG 허거 있죠. HUG 지금 HUG 허거 주택 도시 보증기금 여기에 보험을 들면 된다고요.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이게 대신 보험회사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기업이면 어떻게 하냐? 대기업 직원이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이 보험을 들으라고 하면 된다고요. 대기업은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4페이지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양가로 4번 미등기 전세라는 건 채권적 전세죠. 우리 동네 말로 전세인데 사실은 다 임대차잖아요.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4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미적용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거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대학교 4학년 2학기 딱 한 학기만 살게 명확한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주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 지인들 그 천안에 대학교 앞에서 연세 500만 원, 600만 원 연세 1년에 한 번씩 받더라고. 받던 거 지금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비대면 수업하니까 학생이 없어가지고 방이 반 이상 비어있대요. 3분의 2 정도가. 그 자기 돈 가지고 다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은행 대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 나간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요즘 다 설치되어 있다더라고요. 4층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걸어가려고 하니까. 자, 임대차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라고 했죠. 농지도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먹고 계속 머리가 혼란스럽다가 언제 정리가 된다고요? 예, 찬바람이 불면 계속 고통받아야 돼요. 모의고사 보고 고통받아야 되고 끝없는 고통을 받고 참아야 된다고. 그 인내를 못하면 결국은 또 다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된다고. 고통만 참으면 돼요. 억지로 참고 그냥 학원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수업 다 들으면 된다고요. 학원 하는 커리큘럼대로. 자, 존속기간 최단기인데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민법은. 그럼 민법 임대차 적용받는 거는 뭐가 있어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것, 뭐 토지 같은 거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가 1년, 최장기는 10년이죠. 민법 지상권은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 최단기는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민법 281조에 의하면 지상권. 그 최단기 존속기간 지금 5개 비교를 했습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돈 안 내주면 계약기간 끝나도 세입자는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보증금 안 돌려주면. 565페이지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다 방 빼는 게 원칙입니다. 방 빼고 나가야 됩니다. 비워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주택이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야 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나중에 경매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계약의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이게 2020년 12월 10일 날 바뀌었습니다. 작년 시험 보고 나서 2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주인이 자동 연장된다고요? 아무 말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입으로 말을 안 하고 몸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묵시적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으로 나가라 소리 안 하는 거는 계속 살아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이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세입자는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돼?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주인한테, 세입자는 1년 전에 말해도 돼요. 1년 전에 나간다고.
주인은 1년 전에 나가라고 한 거 소용없어요. 언제 나가라고 해야 된다?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4개월 동안 이야기해야 되고, 그 전에 말한 건 소용없다고요. 1년 전에 나가라고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세입자는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주인은 내보낼 수 없죠. 묵시적 갱신되면 또 세입자가 2년 산다고 하면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맨 밑에 양가로 3번,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터 2개월이 몇 번에 있나요? 30번 맨 밑에 보면은 2기가 4개, 3기 연체가 3개가 있습니다. 2기 연체 4개, 이거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법정갱신 미적용이라고 돼 있죠? 2기의 차임, 두 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입니다. 한 달 월세가 가령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연체돼야 되죠?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세 비싼 게 서울 서초구 뭐 아파트 보니까 8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월세가 8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월세 800만 원. 우리는 800만 원 한 달에 벌지도 못하는데요. 어쨌든 월세 800만 원짜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두 달 월세액입니다. 8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연체됐으면 두 달 연체도 못하는 거죠. 해지 못하고 갱신 거절을 못하는 거죠. 묵시적 갱신도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6페이지. 이게 작년 7월 3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때까지 이게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작년 7월 31일부로 도입된 제도라고요. 세입자가 이 사이에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4개월 동안 2년 더 살겠다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2년 더 살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 예외가 9가지가 있네요. 2년 동안 못 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 8가지는 똑같아요. 상가하고 다음 주에 상가에 대해서 할 거니까 다 똑같은 거 8개 중에서 1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8번만 보겠습니다. 상가하고 다른 점. 8번이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직접 산다고 내보낼 수 있다. 부모님 살아야 된다. 자식 살아야 된다. 라고 내보낼 수는 있다. 근데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배우자는 없잖아요. 직계 존속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죠. 직계 비속은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게 비속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직계 존비속입니다. 부모님, 자식들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계약갱신 요구를 문자나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럼 주인이 직접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말로 하면 문서로 내용 증명 보내주든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만약 나중에 만약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내주세요 하면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사실과 다르면 산다는 사람이 안 살면 우리가 주인이 직접 산다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되겠죠. 문자로 그럼 보내주세요. 문서로 내용 증명이든. 그럼 주인 직접 산다 해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만약에 부모가 살고 이렇게 해도 그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럼 주인 입장이면 주인이 부모가 산다 누가 산다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 살면 주민등록 열람해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8번이 중요합니다. 8번이.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아요. 상가 다음 주에 할 때 8개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의 횟수 및 기간입니다. 계약갱신요건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상가는 계약갱신요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카페벤에
엔젤리스 커피, 지금 스타벅스 커피가 최고 비싸지 않대요. 스타벅스는 지금 5년 동안 안 올려가지고 엔젤린스인가 이런 데가 더 비싸대요, 커피. 스타벅스는 카페라떼가 아니고 아메리카노 얼마? 한 5,400원, 4,000 얼마 해요? 4,000? 4,100원요? 정확하게 저는 현금 주고 사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카드 주거나 뭐 이런 거 누구한테 받은 거 이런 거 사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직접 현금을 안 내니까 카드로 하면 얼마인지 잘 안 보잖아요. 그냥 그 정도 그 최고 비싸진 않다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지금 이마트가 지분이 50%라고 이마트가 50%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상가 그러면 스타벅스는 예외고 뭐 예를 들면 카페베네나 이런 거 보니까 6년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 6년 상가 프랜차이즈 업체는 6년 계약을 많이 해요. 아니 6년 계약했으면 이거 상가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하면 1년이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또 6년이 연장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세 개 중에 답이 있어요. 상가 처음 6년 계약했으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1년 더 연장되는 거다. 6년 더 연장되면서 12년 처음부터 해서 12년 장사할 수 있는 거다. 답이 뭐냐고요?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못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이 포함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잖아. 이거 상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걸로 보거든요. 또 6년 한 걸로 본다고요. 그럼 12년 돼버리잖아요. 안 된다고 10년을 초과하니까 계약갱신 요건 행사 못해요, 세입자. 5년 한 경우는 한 번 할 수 있죠. 그럼 10년 되잖아요. 만약 1년 했으면 계속 1년씩 연장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1년 계약하는 거하고 장기간 하는 거. 장사할 자신이 있으면 처음부터 10년 계약하고 10년 동안 월세 올리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되겠죠. 자신 없으면 괜히 10년 계약했다가 만약에 장사 안 돼서 1년 만에 나가고 싶어도 주인은 10년분 월세 다 까고 내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는 계약 몇 년 하는 게 좋겠어요? 참 1년? 어려운 부분이죠. 그 장사를 안 망하고 자신 있으면 10년 해도 좋고 불안하면 1년 했다가 나가고 싶으면 1년 안 해도 보통 2년 2년 이렇게 2, 3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개사무소 2년 해도 단 특이하게 전대 다른 사람한테 영업을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도 된다 이런 걸 계약서에 적으면 되겠죠. 주인이 전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이하고 그런 것만 안 해놓으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팔면 되니까 크게 중개사무소는 크게 망할 건 없어요. 망해봐야 1,000만 원 넘게 손해볼 일이 없다고. 아무리 망해도 중개사무소. 근데 식당 같은 거는 망하면 뭐 금방 1억도 손해보죠. 까먹잖아요. 식당 같은 거는 전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 억 들어간다고요. 중개사무소는 새로 인테리어 거의 잘 안 하더라고. 인수해가지고 무조건 세게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된 거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간판에다 이름만 바꿔요. 그냥 개업공개사 이름만 다시 오리 붙여놓고 이런 거 많이 봤죠. 간판에 보면. 너무 돈 처음부터 인테리어 하는데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고요. 중개사무소는. 자, 계약갱신요구의 효과입니다. 567페이지.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 7조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다. 7조가 이제 5%죠, 최대. 따라서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엔 하지 못하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2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도 조례로 정한 데는 없고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 지금 2년 해서 4년 살 수 있는 거죠. 2 플러스 2, 4년인데 이런 경우 주인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릴 수 있어요. 1년 지날 때마다 5%씩 올릴 수 있다고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지나기 전에는 못 올린다고 돼 있잖아요. 네?
5%씩 올릴 수 있다고. 5% 올리고 또 여기 증액된 금액에서 또 5% 올리고 여기서 또 5%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간에 1년 지나서 올리는 사람이 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까지는 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귀찮고 하니까 잘 안 올렸어요. 법적으로는 올릴 수 있다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2년 지나가지고 다시 계약할 때는 왕창 올려도 시세만큼 올릴 수 있었잖아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더라도 5%밖에 못 올려요, 지금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되고요. 15년 지금 17회가 마지막 출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 후 해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520페이지.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법제 6조 2를 준용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아요. 법정 갱신하고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건 세입자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 못합니다. 나가겠다고 하면 또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 상가는.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또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보통 주인이 3개월 월세 빼고 나머지는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3개월 있다가 받아오라고 하든지. 5번 임대인의 기망과 손해배상. 즉 임대인이 속인 경우,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 조문상만 본다면 그러면 주인이 살겠다고 해놓고 주인이 하루 살고 팔아먹어도 손해배상 안 해줘요. 다른 데 세를 놔야 손해배상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법 조문에. 그럼 세 안 넣고 2년 동안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해놓고 안 들어가도 다른 데 세 안 주고 2년 동안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2년 동안 비워놓으면 월세 받아가지고 손해배상 해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다른 데 세를 놔야 손해배상 한다고요. 주인이 산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안 살고 다른 데 세 놓으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액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3개 중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박스 안에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금액, 즉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개월 월세액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2.5%죠? 1억을 월세로 환산하려면은 2.5%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2,5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기가 좀 계산해 보세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억 곱하기 2.5%, 2.5%면 250만 원이죠? 2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0만 8천 원 정도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20만 8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석 달 월세액이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손해배상 별로 안 많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가령 지금 전세 1억에 세를 넣고 있다가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직접 주인이 살겠다 해놓고는 내보내버리고 2억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다.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차익이 이거잖아요. 20만 차이 나는 거 한 달에 20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24개월 해봐야 한 400, 500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겠죠. 한 5, 600밖에 안 되잖아요. 별로 안 많죠? 많아요. 디귿 법 제6조의
의 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실제 손해 입었다는 걸 입증하면 그 입증한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 1억을 더 비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대략 지금 뭐 한 600 안쪽이잖아요. 손해배상액이 한 달에 20만 원씩 곱하기 24개월이니까 24개월 하면 428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600도 안 되겠네요. 여기는 우리 책에는 더 이상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계약갱신 요건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뭐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세입자한테 줬다. 이런 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 그 보통 세입자들은 지금 뭐 돈 받고 합의금 받고 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현업에 보면. 그 진짜 현업에서는 뭐 한 1억 정도 차이도 난대요. 세입자 없이 바로 방 빼줄 수 있는 거 하고 세입자 내보내야 되는 거 하고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매매가에서도. 자, 568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최고 계약갱신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7월 31일부로 신설됐으니까 작년에 신설되고 작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 수 있고 또 새로운 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새로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물론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 유권 해석은 만약에 팔았을 때 집이 팔았을 때 문제죠. 팔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세입자 나가야 되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인데 법무부 유권 해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격려할 때까지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새로운 주인한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새로운 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입자 몰래 그럼 팔아버리면 되는데 세입자 몰래 팔기가 어렵잖아요. 집을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럼 집 보여주고 하면 세입자가 이건 팔 건가 보다 하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 몰래 그냥 싸게 팔아버렸어요. 세입자 몰래. 그 대신에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싸게 해야지 비싸게 하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입주한 지 뭐 얼마 안 됐고 2년도 안 됐고 이러니까 안 봐도 뭐 나중에 안 봤다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 특약으로 다 적고 그냥 안 보고 해버려서 보면 집 보러 가버리면 세입자가 알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매수인이. 자, 568페이지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570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대항력이 생기는데 주인이 다른 데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럼 세입자가 승계되는 걸 조금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현 세입자는 매수인한테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되죠. 이게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되는 걸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팔면 새로운 주인한테는 계약하기 싫다, 해지하고 나가겠다, 현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현업에서 많이, 왜냐하면 안 그래도 방 빼야 되는데 지금 곰팡이도 있고 반지하에 골치 아픈데 주인 내달라고 해도 주인이 돈 안 내주는데 주인이 팔았어요. 한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달라고 하니까 난 돈 없다, 새로운 매수인한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데 지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냐 하니까 아직 안 됐다 하더라고. 이제 판 거, 계약한 거 소문 들어가지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가압류 이런 걸 해놓으면 되겠죠? 가압류 해놓으면 잔금 치를 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보증금 내주면 말소해 주겠다, 승계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압류 같은 걸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 안 내주고 그런 거 많거든요. 뭐 비도 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내주는데 다행히 팔았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 주인한테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양가로 2번이에요. 지금 570페이지. 판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입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576페이지 최우선 면제 577페이지 다 할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박스만 보면 되고 위에 있는 거 2개 박스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저도 암기 못해요. 옛날 거 10년 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틀려야 돼. 이게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15회 때 옛날 거. 현재 것만 기억하시라고 맨 밑에 577 맨 밑에 있는 것만. 최우선 면제가 있고요. 최우선 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설정 등기라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죠. 합의에 의한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존속,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고요. 그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된 거 말소해 주는 것과 보증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의행이다.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583) 그 밖의 사항 있는데 그 밖의 사항 보기 전에 최우선 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가 이사입니다.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있고요.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항력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제.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 최라는 말은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같은 말입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데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전액이.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효력은 언제 생겨요? 1일, 2일, 3일, 4일 중에서 언제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냐고 이렇게 되면 4일날 생깁니다. 4일날.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당일인데 단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4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건재당도 4일이라면 건재당보다는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고 건재당은 4일날 오전 9시는 돼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 근저당이 3일이면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4일이고 근저당은 3일 날 효력이 생기니까. 따라서 시험에도 잘 나오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으로 보통은 1일 날 이사하고 1일 날 점심시간이고 1일 날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는 날 주인이 근저당 설정하고 은행 융자 받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 뭐가 우선해요? 만약 근저당 1일이라면 근저당이 우선하죠. 배당 먼저 받죠. 경매 넘어가면. 근저당은 당일인데 요거는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라고요. 2일날 오전 0시.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 필기 못하게 지워버렸어요. 금방 또 잊어먹어야 돼. 듣고 잊어먹고 자꾸 고통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고통받는 만큼, 고통이 심한 만큼 아는데 고통이 크면 잊어먹는데도 고통이 커요. 쉽게 알면 쉽게 잊어먹어요. 자, 최우선 면제 보겠습니다. 최우선 면제 주택인 경우, 서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 1,000만 원인 경우에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된다? 나누기 3월을 해가지고 3억이 아니라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됩니다.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합니다. 올려줍니다. 끊어서. 왜 나누기 3을 하냐? 법조문에는 나누기 3 한다는 말 없어요. 제가 법무부에 물어봤다고 왜 3,700만 원이냐? 그거 어떻게 나왔냐? 그 숫자가. 역산을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전부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은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3,400. 그 다음에 광역시는 6천만 원에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죠. 자, 이번에 이번에 전월세 신고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월세 신고하는 걸로 됐거든요. 월세 30만 원 이상. 왜 6천만 원이냐? 굳이. 그걸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최우선 면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번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럼 5천만 원도 있잖아. 기타 이렇게 하니까 기타 지역은 전월세 신고 안 한다. 신경 쓰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군 지역엔 전월세 신고 안 한다고요. 이번에 전월세 신고 대상인 게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의, 시 지역만 한다고. 그럼 도의 군 지역은 안 한다고요. 경기도는 군도 해야 돼요. 양평군, 가평군 이런 건데는 해야 되고요. 6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이번에 전월세 신고해야 된다. 자,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익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게 세용화, 세종용인화성입니다. CM블루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라고요. 세종용인화성.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우리 그 프린터도 프린터는 지금 암기 프린터에게는 잘 없고요. 제가 다음 주에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 우리 책에 그 5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산, 김포, 광주가 있는데요. 안산, 김포, 광주는 옛날부터 보호됐죠.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물론 김포, 안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시흥시는 어디에 해당돼요?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이죠. 시흥은 과밀억제권역이고 안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안산이 집값 비싸요? 시흥이 비싸요? 앞으로 시흥시가 더 비쌀 가능성이 많다더라고. 뭐 테마파크인가 이런 거 바닷가에 연접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안산보다
150이 더 비싸죠?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겁니다. 그럼 인천에서 중개업을 할 분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인천은 과밀억제권에 해당되고요.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 금단 신도시, 뭐 청라 신도시 이런 데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천은 이 세 군데 다 해당될 수 있다. 자,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583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기타부터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오늘 한 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